네, 미국 대선 결국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분 연결해서 지금부터 정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위원장님. 네네. 조 바이든 당선자와도 이 인연이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의원님. 글쎄, 그거보다 인연이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무슨 인연이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두 분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네, 특히, 이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유색, 블랙이자 아시안계 그렇죠. 혼혈인 분이 음흠. 또 여성으로서 최초 부통령이 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호주한테 걱정을 줬지만 그래도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124년 만에 처음으로 패자 승복 없는 당선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잘 마무리되기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혼란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진짜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계속 불복을 하면서 뭐 거리로 계속 나오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문제에 이제 발목이 잡혀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저는 총기가 하도 많이 팔려서 네. 혹시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이 나지 않을까 어휴. 걱정했는데 예. 다행히 그런 게 없어서 지금까지는 다행인데 예. 이것은 지도자들이 통합을 해야 되고 특히 이 트럼프 쪽에서 조지아, 애리조나 이런데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지아, 애리조나는 공화당 주지사이고 의회가 다 공화당 다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공화당 출신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당선을 축하하고 또 선거가 공정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걱정은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걱정을 좀 네. 한번 해보죠, 의원님. 네. 그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갈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 문제부터 네. 경제 회복이나 그리고 대외 문제에 관심을 갖더라도 미중 문제와 이란 핵 합의의 복원 그리고 터키, 시리아의 문제 등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우리 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자, 그 많은 분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대북 그러니까 그 정책, 이른바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표현은 참 좋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한 이 전례를 밟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다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 관여 정책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4년간 외교 역량을 키워온 분이고 상원 외교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햇볕 정책을 지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94년도 제네바 핵 합의 때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진단이 나올 때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그 뒤에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아무튼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3번을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일정하게 또 그러니까 다시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진단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 문제와 이란 핵 공동 계획 행동, 그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것을 비판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고 이란 핵 합의도 다시 재건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는 싱가포르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한 것을 저는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바이든
철학에도 맞지 않는가 싶고요. 바이든 당선자가 2020년 2월 NIT 인터뷰에서 네. 트럼프와 같은 무의미한 프로젝트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실제 전략의 일환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비핵화를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핵 능력을 좀 감소시키는 동의한다면 만난다. 이렇게 좀 유연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을 이어서 발전하도록 우리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외교가 작동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 차원의 외교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 장관도 방미합니다만 이런 외교부의 노력, 스태프들 간의 긴밀한 상호 토론이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이어서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기 때문에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이어가는 어떤 그 계기점이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폐쇄까지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실마리를 찾을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사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북에 대한 체제 인정, 북미 간의 외교관계 복원, 그리고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맞물렸을 때 완전하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 단계에 제재 완화 문제와 비핵화를 바로 등가 교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북 입장에서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이 뭐 가짜고 깡통밖에 없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찌됐건 플루토늄 핵시설로는 핵심적인 시설이 영변인 건 사실이고 농축 우라늄 문제는 추가로 더 해가더라도 최종 목표를 합의한다면 단계적으로 당연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돌이킬 수 없도록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받아도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고 제가 크리스토퍼 힐과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기도 그거는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힐 차관보가 그러니까 전 차관보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덴버 대학에 계시는데. 아 그래요. 그걸 받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심사가 지금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다자간 틀로 접근하느냐 1대1로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민주당 정부는 다자간 틀,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접근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대1로 지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1대1로 계속 고수하느냐 다자간으로 가느냐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같이 병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자가 될 수도 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인수위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핵심 인물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바텀업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은 실무 라인에 누가 포진하느냐가 또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무튼 가장 지금 잘 알려진 분이 토니 블링컨 이분 62년생인데요. 저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이분이 이미 오래 노력을 했죠. 국무부 부장관도 하셨고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도 했고요. 네, 지금 전화가 와서 일단 끄세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안보보좌관 아니면 국무부 장관 후보로 지금 되고 있고 또 수전 라이스 이분은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북에 대해서. 그게 차이가 있는데 프랭크 자노치 같은 경우는 저 지난주에 만나 같이 지지난주인가요? 같이 한번 만찬을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상당히 이 합리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중국이나 이쪽 전문가라 아시아 쪽에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에 자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들과 강경한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이 클린턴 행정부 때 함께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그러한 마인드. 클린턴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운전대는 대통령께서 잡으시고 클린턴 본인은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거든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때 같이 했던 그 마인드와 DNA, 그 민주당의 그 전통적인 정책을 복원시키고 최근에 로카나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앤디 김도 되고요. 메릴린 스트릭랜드라고 이번에 우리
순자로 알려진 우리 한국계 네네네네. 당선됐잖아요. 제가 축하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런 이제 좀 젊은 새로운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보수적인 민주당 내부와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면서 네. 끌고 가지 않을까. 이번에 종전선언 결의안에 50분 이상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도 한 몇 분 참석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단순히 갈 수 없는 면이 되고요. 네. 지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북한이 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가 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 법률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대륙간 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자기 본토는 상관없으니까 약간 떨어져 있게 생각하던 미국인들이 북한의 미사일이 바로 캘리포니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폭격을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은 타협을 해야 될 텐데 전쟁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은 일관되게 리짐 체인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략적 인내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지만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강력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클린턴 정부 때의 그러한 정신을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북한은 지금도 이제 늑다리 막 이렇게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잖아요. 깡패라 그러고 양쪽에 그런 말들을 지금 하지 않고 조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 북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긴박하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지금 코로나 문제, 수해 피해, 경제 제재로 사실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사인이 없다면은 SLBM을 발사하든지 그런 추가적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북에 대해서 여유가 없더라도 시스템 외교를 하실 거니까 특사를 보내든지 대화 통로를 열어서 북이 뭔가 이 비핵화의 길로 갈도록 신뢰를 쌓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제가 방문합니다만 이 점을 강력히 설득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방문 말씀하시면서 가서 지금 누구를 만날지는 대충 일정이 나왔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문제도 있고 지금 공식적 승리 선언이 이 바이든 후보는 했지만 법률적으로 이제 선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에서도 외부인들을 만나는 것을 대단히 이렇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추구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려고 지금 쭉 시간을 지금 맞춰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의 미국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 논평을 내놨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참 외교를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약속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폼페오 장관이 와달라 그래서 이제 어찌든 우리도 요청했지만 지난번에 못 만났으니까요. 만나러 가는 건데 우리가 대선 이후에 안 만나겠다고 우리 정부가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질 걸로 미리 생각한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그랬을 때 우리 보수 언론 야당이 뭐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겠습니까? 왜 폼페이오 만나러 가지 않냐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는 시스템 외교를 하는 건데 한미 동맹 관계는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를 만나는 것은 어찌됐건 내년 1월 20일까지 이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랑 일을 해야 되고 또 인수위 팀이 됐을 때 전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번에 가서 유명희 그 본부장의 지금 WTO 사무총장 출마 좀 출구 찾는 그 미국 쪽과 얘기도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될 거라 봅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유명희 장관을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희 장관을 트럼프와 폼페이오 장관이 민다고 유럽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동안 트럼프의 그 일방주의가 이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WTO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출구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유럽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자주의 복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바이든 당선자 측과 이렇게 폼페이오나 이 현직 대통령이 공유를 해서 유명희를 유지하자. 이렇게 만약에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유럽을 설득하는데 오히려 반전이다. 오히려 더 돕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동안 트럼프 대와 달리 WTO에 적극 참여하겠다. 예. 다자기구에. 알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오콘조는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쪽에 된 걸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위원장님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